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4명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300명대로 다시 내려온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4차 대유행 사이에 있다는 분이 계셔서 오늘 직접 모시고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최근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요. 말씀드렸지만 300명과 4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단 3차 대유행의 큰 불은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일단 대유행의 큰 불을 잡았다는 표현은 숫자에서도 보이는데요. 네. 우리가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날이 1200명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300에서 500명 사이로 확진자가 줄었고 이 상태가 일주일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감염 재생산수나 확진율 같은 이런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요. 예. 이 보조 지표들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의 대유행의 기로에서 그나마 이 정도로 막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역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정말 그 헌신적인 참여, 또 의료진의 역할, 방역 담당 공무원들의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작용을 했을 텐데 그 중에서 특히 지금 관심의 대상은 이동 제한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모임 금지 과연 효과가 있었나, 기여를 했나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게 3단계 조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조치거든요. 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아하. 결국 방역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어떤 신호를 드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해드리냐 그런 싸움이라고 보는데요. 예. 결국은 얼마나 위기의식을 가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11월 달에 3차 유행을 보면 네. 1단계에서 1.5단계, 1.5에서 2단계, 2단계에서 2.5단계 갈 때까지 보면은 이동량이 그렇게 크게 줄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결국은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거리두기 단계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바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아하. 그래서 하지만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든지 아니면 예. 2.5단계 조치가 발령이 되고 이제 3단계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국민들께서도 지금이 위기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에 성과가 있는 것이지 이게 단계만 올린다고 해서 방역이 바로 효과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께서 긴장을 해 주시고 다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운동화끈을 조여매시고 네. 다들 지켜주시고 위기의식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나마 3차 대유행 큰 불이 잡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큰 걱정거리가 대전에서 그렇죠? 네네. 100명이 훨씬 넘었어요. 한 작은 그 선교회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홍천으로 일부 청년들을 이동시켰는데 거기서 또 집단 감염이 또 발생을 하면서 더 확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런 발생을 보통 클러스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예. 한 클러스터가 생기고 나면 보통 여파가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동부구치소 같은 것들도 보면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확진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클러스터가 생기게 되면 네. 길게는 한 달, 두 달까지는 이제 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예. 그래도 이제 이런 클러스터라는 것이 굉장히 다행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학조사라든지 방역을 할 지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대상을 알 수 있다. 네, 차라리 이제 방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역 사회에 깜깜이 감염이 100명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클러스터에서 200명이 나오는 게 방역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쉬울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네. 하지만 이제 지금도 언제든지 퍼져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감염이 워낙 기저가 좀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클러스터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래도 하나의 클러스터면 그래도 막을 수 있는데 여러 클러스터가 되면 더 막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요 클러스터 정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능력이라든지 진단검사 능력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감당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신천지 그것도 커다란 클러스터였겠네요. 그다음에 뭐 이태원, 네네. 그리고 광화문 8.15 집회 이런 클러스터들을 크게 힘들고 어렵게 가까스로 이겨냈는데 이번에 또 작은 클러스터가 생긴 건데 더 많이 안 생기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외국 얘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영국에서 들어온 분 4분, 남아공에서 생긴 변이 바이러스 또 3분, 브라질발 2분 이렇게 해서 벌써 9명이 확진자가 늘어나 있는 상태고
이제까지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3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결국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결국 변이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존 전략이고 무기거든요. 네. 당연히 바이러스를 놔두게 되면 점점 더 전파 속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면서 나의 변이를 더 많이 퍼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변이가 더 크게 퍼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 유입만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변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네. 우리나라에서도 변이가 생길 수 있는 그럼 거거든요. 한국발 변이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는 네,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할 때 한국발이라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요. 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영국발, 남아공발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변이 바이러스를 추적하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바이러스 변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 덴마크, 미국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 발견이 된 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립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발견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숫자 자체를 줄이지 못하면 네. 우리나라에서도 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유행 통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이제부터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말 그 경각심이 확 드는데 교수님께서 SNS에 올리신 글을 보니까요. 지금은 3차 유행과 다시 올 4차 유행 사이에 짧은 평화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지난 1년을 좀 돌이켜보면요. 2월에서 대구에 유행이 있었고 네. 5월에선 이태원에서 유행이 있었고 예. 8월에는 수도권 유행이 있었고 예. 11월, 12월에는 전국적인 유행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유행을 볼 때마다 유행이 약 3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계속 오고 유행이 올 때마다 그 유행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지금 확진자가 줄었다는 게 국민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방역 단계가 올라간 거에 대한 일종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도 300명, 5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1차 유행이 끝났을 때에는 한 30명, 50명 정도가 나왔었고 그랬네요. 2차 유행이 끝났을 때는 100명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일종의 기준선이라고 본다면 기준선 자체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면 또 유행이 시작되고 단계가 올라가고 이런 지루한 상황의 연속이 되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4차 유행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4차 유행이 또 끝나고 나면 5차 유행도 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이면 내려가고 풀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든지 2.5단계 같은 조치들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백신 접종까지,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시간을 끄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아하. 그래서 만약에 3차 유행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면 예. 우리가 조금 더 경계심을 늦게 푼다면 확진자를 조금만 더 떨어뜨릴 수 있다면 우리 입장에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바로 경계심을 푸는 게 아니고 최대한 천천히 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힘이 쪽 빠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백신 접종을 국민의 한 70% 가까이 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때까지는 어쨌든 경각심 유지하고 위기의식 느끼고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조금씩 조였다 줄였다 하더라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정부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유지하는 게 방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완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도 2달 이상 5인 이상 집합금지 2.5단계가 지속이 되면 더 버틸 힘이 없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풀 때는 어느 정도 천천히 푸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참 민감한 부분이네. 정답도 없고 천천히 조금씩 풀어드리지만 이게 또 위험해지면 다시 조여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기댈 건 백신밖에 없는데 지금 식약처 발표 내용 보니까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전제가 붙긴 했지만 2월 중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모두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2월 중에 2가지 모두 허가가 가능하다면 이건 상당한 고무적인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를 제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발표를 믿고 신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방역 당국의 발표에서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게 백신과 치료제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백신과 치료제는 절대 같은 급이 아니거든요. 결국 백신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거고 그렇죠. 치료제는 걸리고 나서 치료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백신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아무리 좋은 치료제라고 하더라도 중환자에게 극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은 이제 기존에 썼던 스테로이드 그런 것들밖에 없고요. 새롭게 개발되는 약제들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극적인 효과를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물론 치료제가 있다 없다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은 있겠지만 방역의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백신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결국은 종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백신이 그 수단이 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네, 결국 백신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 좀 걸리는 게 뭐가 있냐면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적어도 4월까지는 백신 접종 때문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도입 일정을 보면 4월까지는 아무리 많아도 인구의 10% 이상 접종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라고 하면 약 500만 명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1차 접종을 500만 명 해주는 것도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또 최초 접종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코로나를 진료한 의료진에게 돌아가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위주로 접종이 되기 때문에 이 접종의 목적은 유행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피해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정책들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걱정은 이제 대부분 국가에서 백신 개발과 접종 소식이 들려오면서 유행이 그 단기간은 더 심해지는 경향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각 나라에서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면서 방역태세가 무너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백신 나왔으니까 마음대로 마스크 벗고 막 다녀도 돼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더라도 이제 그거는 의료 붕괴나 극심한 사망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거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오려면 결국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 시기는 빨라도 올해 하반기 정도는 돼야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좀 현실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이 2월 말부터 접종된다고 해서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힘든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외국에서 들려오는 걱정거리가 뭐 백신 공급 차질, 생산 차질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괜찮은 건가요? 네, 결국은 그런 일정이라는 게 당겨지는 경우는 잘 없고 항상 대부분 미뤄지는 경우밖에 없는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결국 경제의 명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것을 실천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백신 회사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도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두면 일부 회사의 공급이 차질이 생기더라도 전체적인 접종 계획에는 큰 영향을 안 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늦었지만 확보 물량을 계속 늘리고 공급선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실질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텐데 처음에는 고령층 요양병원 위주 우선 접종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의료진이 최우선 접종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과연 백신이 들어와서 어떤 순서로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 그렇게 될 것인지. 결국은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충분한 물량이 있냐 없냐, 물량이 언제 들어오냐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70만 명 분량 정도가 먼저 들어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설정을 했었는데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다른 종류의 백신을 조금 더 일찍 공급할 수 있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근데 우리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량으로 모두를 접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는 상태라서 결국은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 정책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물량을 코로나를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먼저 접종을 해준다면 결국은 모두 공통적인 접종을 가지고 있고 의료진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역 지침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래도 우선순위는 물량이 얼마나 있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냐, 그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효과가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방역 당국을 믿어야 되겠네요. 그 공급 물량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적용하실 것으로 믿고요. 마지막 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SNS에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끝은 보이기에 이제 다 와간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건 그냥 저희들이 힘을 주시는 겁니까? 실제로 끝이 보이긴 보이는 겁니까? 이제 저도 아이가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과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이들이 아빠 언제 도착해 이렇게 엄청 많이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출발하자마자 아이 탄지 얼마도 안 됐는데 뭐 그런 걸 물어봐라고 대답을 하는데 네. 이제 목적지가 절반 정도 가게 되면 이제 다 와간다, 금방 도착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조금만 참아. 네. 달래가면서 참 먼 길을 가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정말 먼 길이고 모두가 지친 상태인데 네. 이제 절반 정도는 확실히 지난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는 확실히 지난 것 같고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서로 도와주면서 이제 위로를 주고 조금 더 버틸 때가 된 거고요. 중간에 휴게소가 있으면 들러서 간식도 먹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이 그런 약간 쉬어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끝은 분명히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11월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결국은 종식이라는 게 있다면 종식을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다들 힘내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힘내자. 이제 절반은 왔다. 네. 문정숙님. 교수님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께서 고맙다는 문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